저는 지금 한강변을 잠깐 걷고 있고요. 아마 조금 있다가 카페에 가서 녹차를 시킬 것 같아요. 제가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차를 마시는데, 근데 뭐 어쩌면 그냥 오늘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커피를 시킬지도 모르죠. 아니면 프라푸치노 같은 다른 음료를 시킬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카페에서 뭘 시키든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지나가는 하루의 또 하나의 음료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삶을 영원히 무한 반복해서 다시 살게 된다면, 그러면 아마 오늘 제가 잠시 후에 시킬 음료의 가치는, 그리고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겁니다. 저는 엄청나게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음료를 고르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오늘 고르는 음료가 앞으로 영원히 반복될 저의 삶의 이 지점에서 매번 다시 나타날 음료가 될 테니까요. 어쩌면 그 음료가 어떤 기회로 연결이 될지도 모르고, 그 우연한 기회가 제 삶을 어떤 다른 색깔로 색칠하게 될지 그거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철학자 니체는 영원회귀라는 거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지금 이 삶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해도 그 삶을 긍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정신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니체는 설파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을 쓴 밀란 쿤데라는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소설의 맨 앞에서 밀란 쿤데라는 이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을 언급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자신의 생각이랑 대조를 시키면서, 내 생각에는 이 지구상에서 인간의 삶이란, 이게 반복될지 아니면 이대로 끝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순간순간은 다 한 번뿐이어서 절대로 다시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소하고 가벼운 의미만을 궁극적으로는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이 아이디어로부터 이 소설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 해서 이 소설의 메시지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저는 되게 조심스럽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소설은 철학이랑 달리 단순히 어떤 아이디어의 나열로 요약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줄거리의 하나하나의 부분,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의 아름다움, 구조, 그런 것 속에 다 각기 다른 의미와 해석 가능성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설의 의미는 무엇이다, 메시지가 무엇이다 라고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오늘은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소설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됐던 점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소설을 고등학생 때 아마 처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재밌다고 생각은 못했는데 최근에 다시 읽고 상당히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밀란 쿤데라는 사람 자체는 상당히 좋아했는데요, 고등학생 때부터. 근데 그때는 다른 소설을 읽고 좀 더 좋아했었는데 최근에 이 소설을 읽고 왜 사람들이 이 소설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열광했는지 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 책과 관련해서 조사를 좀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원래 밀란 쿤데라가 이 책의 제목으로 생각해놨던 건 무경험의 행성이었다고 해요. 이 행성, 이 지구라는 곳에서 우리는 이전 것을 경험할 수가 없고 미래에 다시 어떤 경험을 반복할 수도 없고, 항상 무경험의 상태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매 순간마다 무엇이 도대체 옳은 결정인지, 무엇이 과연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어떤 선택을 내려야 내가 행복해질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는 꽤 쉽게 나는 이걸 원해 라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정말 이것을 원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고민이 들 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항상 삶이라는 게 무언가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정말로 이걸 포기하고 이것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 삶을 다시 반복해서 살 수 있다면 어쩌면 좀 더 잘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이전의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 알고 또 다시 선택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매 선택의 순간은 항상 독자적으로 미지의 상태 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이 꽤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어요. 4명의 중심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 4명에 대해서 다 제대로 알아야 이 소설의 골자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짧은 영상 안에서 그 4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 소개하는 것도 좀 무의미한 것 같고, 주로 아마 오늘 영상에서는 토마시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밀란 쿤데라가 가장 비중 있게 풀어내는 인물 역시 토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토마시는 냉전시대 프라하에서 일하던 의사였는데요. 그런데 되게 바람둥이였어요. 아주 전도 유명한 의사이고 능력 있는 의사여서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는데 바람둥이였습니다. 근데 그냥 자신의 낭만적인 사랑을 찾아서 계속해서 떠나는 바람둥이가 아니라 정복형 바람둥이였습니다. 매번 새로운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을 정복한다는 기쁨을 찾는, 기쁨일 수도 있고 지적인 충족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한 여자에 대해서 알게 되면 또 다른 여자를 알기 위해서 떠나고,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토마시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을 때 정복을 하기 위한 과정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토마시의 삶에 굉장히 우연한 다른 성질의 사건이 닥쳐요. 테레자라는 여자가 나타난 건데요. 테레자는 토마시가 한번 어떤 시골 도시로 왕진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호텔에서 묵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테레자는 그 호텔의 바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우연히 잠깐 몇 마디를 나누게 됐고, 이후에 토마시는 그냥 다시 프라하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테레자가 갑자기 가방을 싸들고 토마시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전혀 뜻하지 않은 계기로 토마시는 테레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돼요. 여기서부터 벌써 이전에 맺었던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와 다른 게, 이전에는 토마시는 항상 본인이 여성을 정복한다는 의식으로 관계를 조금씩 맺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어떤 빈틈이 없이 갑자기 테레자라는 인물이 자신의 삶에 덮쳐온 거예요. 그리고 토마시는 원래 여성과 성관계를 맺긴 하지만 같이 잠을 자는 거는 싫어가지고 항상 관계를 맺고, 너 이제 집에 돌아가라, 나는 원래 같이 다른 여자랑 있으면 잠을 못 잔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여자들을 보냈는데, 그런데 테레자는 그렇게 육체적 관계를 맺고 나서 갑자기 감기 몸살이 엄청 심하게 나가지고 아픈 거예요. 그리고 타지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묵을 데도 없고, 그런 신세가 갑자기 좀 불쌍하다고 느껴져서 토마시는 테레자를 그냥 본인의 집에서 재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파서 잠이 든 테레자를 보면서 바구니에 떠내려온 아이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바구니에 넣어져서 강가를 떠내려온 나한테 우연히 발견된 그런 아이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뭔가 토마시는 책임감이라는 게 들었고, 동정심인지 책임감인지 모를 그런 감정이 들었고, 그 이후로 테레자와 평생을 함께하는 관계를 맺게 돼요. 이 책에서 토마시는 필연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인물로 그려져요. 그리고 필연성과 우연성 사이의 긴장 관계가 이 책의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거든요. 토마시는 자신만의 루틴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고요. 자기의 확고한 삶의 방식이 있고 가치관도 있고, 그런 걸 반드시 쫓아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절대로 여성과 같이 자지는 않아, 이런 생각을 갖기도 했고, 그리고 나한테는 최대한 많은 여성과 관계하는 게 큰 즐거움이야, 이런 뚜렷한 가치관을 갖기도 했고, 그리고 나는 유능한 의사로서 살아가는 게 곧 나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이 삶에서 필연적으로 꼭 따라가야 할 만한 루틴, 계획, 전망, 이런 것들을 수립해 놓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우연한 계기로 자신의 삶이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테레자 말고도 여러 가지 그 당시에 68년 체코의 공산 정권과의 관계, 그런 불안정한 사회 환경 속에서 어쩌다 보니까 스위스로 망명을 가게 되기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오게 되기도 하고, 나중에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테레자를 만나게 된 이후로 자신의 삶을 훨씬 더 많은 우연성에 내맡기게 돼요. 이렇게 토마시의 삶에서 필연성보다 우연성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만든 인물이 바로 테레자잖아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테레자라는 인물은 오히려 필연성이라는 거를 상당히 찾아 헤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연성과 우연성 사이의 관계가 참 복잡 미묘한 게, 우연성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그게 곧 필연성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우연성을 나의 의지로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택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그 우연성이 새로운 필연성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연성과 필연성은 참 서로 뚜렷하게 대치되는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얽혀있는 관계를 맺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테레자는 토마시를 처음 만났을 때 우연성에 굉장히 매료가 돼요. 일단 뭐였냐면, 테레자는 시골 도시에 살면서 거기서 그냥 바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긴 했지만 사실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공부에 대한 의지도 있었지만 가정 환경상 그럴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본인은 그런 상류층 사회 혹은 지식인 사회, 그런 거에 대한 열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책을 잘 들고 다니면서 그 책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여기기도 했고, 그리고 예전에 베토벤의 음악 공연을 봤던 적이 있는데, 그런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나도 저 세계에 속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바에 출근을 했는데 본인 도시에서는 잘 볼 수 없을 것 같은 아우라를 풍기는 남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토마시였죠. 토마시의 테이블에 보니까 딱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남자는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하필 또 토마시한테 주문을 받으러 갔더니 그때 라디오에서 베토벤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나의 운명인가?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토마시가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하려고 해가지고 그 호텔에 몇 번 방에 묵으세요 했더니 6번 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테레사가 옛날에 6번지에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토마시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갔는데
나중에 테레자가 퇴근을 하고 나가봤더니 토마시가 어제 본인이 앉아 있었던 노란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딱 그 똑같은 자리에.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필연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한마디로 우연성이 정말 많이 중첩이 돼서 그것을 필연성이라고 감지하기에 이르렀던 거죠. 그래서 토마시의 연락처도 알게 되고 나중에 결국 토마시를 프라하로 찾아가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테레자는 일상 속의 우연성 속에서도 강력하게 필연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필연성에 대한 열망이 있는, 다르게 말하면 운명에 대한 열망이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 소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우연성 혹은 필연성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추구해야 할 만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특히나 제목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다 보니까 사실은 필연성이라는 걸 우리가 평상시에 믿곤 하지만 그거는 되게 허황된 거고, 그렇게 진지하고 진중하고 무거운, 꼭 이걸 따라야만 해, 이렇게 살아야만 해 라는 생각은 사실은 굉장히 지지받지 못할 것이고, 한 번 사는 이 인생에서 모든 것들은 다 가볍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든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해석에는 좀 반대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우연성과 필연성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 미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책에서 결국에는 필연성을 추구하는 인물이든 우연성을 추구하는 인물이든 다들 점점점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의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사회적인 힘, 정치적인 상황, 그런 것들이 개인의 삶을 점점 더 갉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소설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든, 우연성과 필연성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살든 우리 삶에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닥치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잘 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지,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라는 식으로 조금 더 공간을 두고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한 가지 가치를 신봉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 사이에서의 선택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쿤데라는 좀 더 가볍고 여유 있는 정신을 옹호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그렇게 가볍고 여유로운 정신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삶이라는 건 참 녹록지가 않고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 책은 행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가벼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사는 게 반드시 행복으로 연결되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본질적인 위험성과 취약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게 인간의 삶인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삶의 어려움과 복잡다단함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키치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밀란 쿤데라는 키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예 주제적으로 후반부에 다루고 있고, 키치는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다 라는 정의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정의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일단 가장 간단히 말하자면 밀란 쿤데라가 말하는 키치는 신이 똥을 싸는 존재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이 어떻게 똥을 싸겠는가, 혹은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똥을 싸겠는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더 나아가면 신적인 존재와 인간적인 존재 사이에 어떤 동일성을 세움으로써 인간도 똥 같은 그런 육체적이고 저속한 것들은 부정해야 되고 더 정신적이고 상위의 차원으로 항상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인간 삶의 본질이고 그것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배격당해야 마땅하다, 이런 방식으로 사고하는 게 키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확장을 해서 생각해 봤을 때 밀란 쿤데라는 키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키치는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인간 존재의 바운더리 안에 그 기준에 맞는 본질적인 것들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것들은 다 배제시키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 본질적인 것은 기준에 따라서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대표적으로는 사람들은 삶은 행복해야 한다라는 아이디어라든지, 어린아이들의 삶은 긍정적이어야 한다, 이런 가치관이라든지, 혹은 인간의 삶은 계속해서 진보해야 한다, 정치라는 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을 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품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완전히 긍정하고 또 그것에 위배되는 것들은 다 인간의 존재 안에서 배제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불행에 대해서 자꾸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되게 안 좋게 취급을 한다던가, 아니면 저는 요즘에는 건강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게 이 사회에서 배격하는 것도 밀란 쿤데라가 말하는 키치의 한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TV를 틀면 계속 건강 관련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까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삶이라는 게 누군가는 건강을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냥 나는 짧게 살다 갈랜다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가치관 자체를 이 사회는 많이 배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란 쿤데라는 이 소설 안에서 대중적인 예술들, 영화나 드라마나 대중소설이나 그런 것들 안에서 키치적인 요소를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키치라는 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다 긍정하고 다 공감할 만한 요소들만 다 몰아넣은 그런 종류의 예술 작품들. 흔히 우리가 신파라고 부르는 것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 클리셰라고 흔히 부르는 것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쿤데라는 이 책을 통해서 키치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빠져나오길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신도 똥을 쌀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그리고 인간도 때로는 삶이 되게 저속해질 수 있고 내 뜻과 다르게 추락할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선 악해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나쁘게만 생각하고 단순히 배격하고 인간 존재, 우리의 사고 안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말 것이냐, 혹은 그런 것도 나의 모습으로서 인정하고서 좀 더 포괄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의 삶이라는 게 참 취약하구나, 내 삶 역시 참 언제라도 뒤흔들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어렸을 때는 좀 자신감도 많았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이래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내 인생은 반드시 똑바라야 되고 그런 가치관을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 점점 더 그게 많이 흔들리는 과정이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의미에서 왜 고등학생 때 이 책을 봤을 때는 별로 인상 깊지 않았을까를 알 것 같아요. 그 당시엔 별로 제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책이었던 거죠. 이런 삶의 취약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딱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엔. 반드시 모든 것은 성공적이어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잘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의 관점에서는 참 많은 것들이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서 많은 가치가 보이는 것 같고, 밀란 쿤데라의 소설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참 훌륭한 소설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겠고, 아마 이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아마 높은 확률로 녹차를 시킬 카페로 향해 보겠습니다.